문화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영문협 주최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문화재인데, 제가 어디 다니면서 문화재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무슨 한가하게 문화재 얘기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정치 과잉의 시기에 뜬금없이 웬 문화재 얘기를 하느냐라는 반응을 우려해서 제가 과감하게 문화재를 국제 정치하고 연계시켜봤습니다. 엮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화재는 항상 국제 정치, 국제 질서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의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 문화재에 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문화재가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화재는 인간의 제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 출현하고 문화재도 덩달아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화재라는 것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소비되지 않고 따로 떼어서 보관되는 그런 보물입니다. 그러면 왜 소비되지 않고 따로 보관하는가? 아주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물이 어떤가? 문화재급 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고대의 시각으로 보자면은 최고의 기술, 그리고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서 대부분은 그 최고 지도자가 소유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왕관이라든가 종교기관의 성물, 이런 것을 문화재라고,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는 신성불가침 또는 대체 불가성이라는 강력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서 약탈 대상이 되죠. 약탈 대상이 되지만은 이 대체 불가능이라는 강력한 그런 가치, 그런 것 때문에 약탈되는 순간 곧이어서 이 문화재를 도로 환수하자 하는 운동이 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시 약탈이라는 것은 고대 중세를 비롯해서 17세기까지 국제사회에 공인된 권리였습니다. 전시 약탈은 전승국의 권리다. 그래가지고 이 전시 약탈 권리가 17세기까지 쭉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왜 그러냐면은 문화재를 약탈당하면 곧이어서 그 환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이거 약탈 문화재를 반환하는 원칙을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점차 약탈 문화재 반환, 그런 원칙이 또 성립이 됩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하무라비 법전 비문이죠. 이거는 지금부터 4200년 전에 바빌론에서 제작이 됐는데, 그리고 600년 후에 이게 이란에 의해서 약탈당합니다. 당시 엘람국이었죠. 그래서 기록상 세계에서 가장 일찍 약탈당한 문화재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이 약탈당했겠지만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겠죠. 이 엘람 국가, 이란 국가인데요. 엘람이 바빌론으로, 지금의 이락이죠. 바빌론으로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빌론 성상, 신상, 그리고 여러 가지 바빌론 하무라비 그 왕실의 보물, 이런 거를 훔쳐갖고 마지막으로 이 비문을 끌고 갔습니다.
이 비문은 2m가 넘고 4톤이 넘는 것입니다. 이거를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400m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 그 약탈물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비문은 정말 엘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야말로 참 신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으로부터 법을 하사받은 왕이 앉아있는 게 신이, 정리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서서 이거 받는, 공손하게 받는 이게 하므라비고, 신으로부터 법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딱 글자로 해서 국민들한테 공표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야, 이거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약탈해 간 다음에 이거를 아주 수백 개를 복사를 해서 이거 비슷한 거예요. 자기네들 이제 무슨 그런 자기네 나라에 관한 그 사항이겠죠. 그래서 그 각지에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치를 한 거죠, 국민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아주 신기술이고 그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아주 절묘하게 딱 맞아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 비문이 이걸 약탈해 간다면 50년 만에 다시 바빌론이 엘람을 침략합니다. 이걸 찾아가려고. 그래서 신상, 자기네들이 50년 전에 빼앗긴 신상과 보물은 다 회수했는데 이 비문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무겁고 힘드니까 못 가져간 걸로 이제 추측되죠. 그래가지고 이 비문은 엘람, 이란에 3,000년 동안 머뭅니다. 3,000년 머물고 1901년 프랑스가 이란을 발굴하면서 이란의 유전을 발굴하면서 이 세동강에 난 이 하므라비 이 비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서 이제 이 복구를 해서 지금은 루블 박물관의 최고 보물의 하나죠. 이렇게 됩니다. 이 하므라비 비문에서 보듯이 이 고대의 약탈물이라는 것은 임금의 왕의 전쟁 수행 능력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왕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저렇게 약탈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의 타 세계에 대한 지식, 이런 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우리 왕은 우리보다는 참 다른 세계관에서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왕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존경심, 이런 거를 고양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돌아오면 이 약탈물을 국민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참 문명의 소유자구나, 또는 문명의 계승자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져서 전쟁 비용 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약탈문화재는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러니까 전쟁에서 약탈이 되고 또 약탈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일종의 커다란 생산의 일종이었습니다. 생산 활동, 약탈물이란 전지 약탈물이라는 것이 생산 활동의 일종으로 이렇게 간주됐는데 결국은 계속 이 약탈된 문화재가 환수되고 그러니까 약탈 문화재 반환 원칙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이 약탈 문화재 반환 원칙은 나폴레옹 전쟁이 계기가 됩니다. 이 나폴레옹이 유럽 각지를 침략하면서 여기저기서 참 멋진 문화재를 잔뜩 가지고 와서 파리로 가져와서 루블 박물관에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 있는 부자들이나 좀 지식인들이 유럽 각지에서 이걸 구경하러 이제 떼쳐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몰려와서 루블 박물관에 일목요연하게 이 전시된 유럽의 문화재를 보고 처음에는
야, 굉장하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거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텐데 이런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니까 유럽 각지에서 우리 약탈된 문화재를 돌려달라는 그런 아주 거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을 수습한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 원칙 이런 것이 성립합니다. 이게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제부터는 전쟁에서 약탈 문화재를 반환하자, 약탈된 문화재는 반드시 반환하자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죠. 그래서 그 이래로 이제는 약탈 문화재 반환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으로 확립이 됐습니다. 약탈된 건 아무튼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확립이 된 거죠. 물론 이게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정치상으로 상당히 그 인과관계가 있는 문화재, 이게 오늘날에도 또 역시 국제 정치상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화재는 항상 국제 정치의 불안정 요소입니다. 왜 불안정 요소냐? 그러면은 모든 국가가 문화재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모든 국가가 과거에 약탈 무기였든지 또는 피약탈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재의 천국 아니면 피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외교 현안에는 문화재를 돌려받자 또는 문화재 반환을 거부하자,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당사자고 모든 국가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화재 반환이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반환하라 하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체 불가능한 물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충 방식이 어렵고 그래서 윈윈 해결이 어렵고 항상 불씨가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이 문화재라는 것은 오늘날 보면은 대개 반환을 요청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이 빼앗긴 나라고 이걸 거부하는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약탈국.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문제는 항상 남북 갈등의 요인, 남북 대립, 그러니까 남반부와 북반부의 대립의 가장 현저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과거에 끝난 일인데 뜬금없이 이걸 달라달라 하니까 이거는 현상 유지를 깨는 거다. 응? 그래서 국제 질서의 그 현상을 깨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이거는 참 그 국제 질서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문화재 반환에 관해서 굉장히 거부적인 입장입니다.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이 문화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체로 그 선진국 시장에 이 불법 문화재, 도난이나 도굴된 문화재가 흘러 들어오는데 그 판매 수익이 대개는 범죄 자금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폴에서는 국제 범죄의 대표적인 걸로 마약, 그런 무기거래, 인신매매, 그 다음에 불법 문화재, 이거를 국제 범죄의 대표적인 걸로 꼽고 이 불법 문화재 시장이 적어도 수백억 달러의 규모라고 이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문화재라는 게 국제 질서에 큰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문화재가 항상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느냐? 물론 문화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왜 중요한가? 이 문화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상징이고 또 국가의 위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본다면은 그 나라의 과거의 문명 수준 그리고 부강 수준 이런 것을 단박에 알아챕니다. 아무리 시장을 하고 그래도 문화재를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그 형편 어떻게 살아왔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재를 간직한다는 것은 국가 위신에서 엄청 중요한 거고 무엇보다도 문화재는 그 자체로서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물입니다. 지금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웬만한 문화재가 100만 불 아래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항아리 하나도 100만 불. 그림 같은 거는 몇억 불. 무슨 피카소나 이런 거는 1억 불 넘은 지가 한 10년이 되고요. 몇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몇천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고도 몇천억, 1조짜리까지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몽유도원도 환수, 이걸 누가 여기 관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얘기로는 한 1조 정도는 부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보가 350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물이 1,700개가 넘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어림잡아서 문화재 하나에 아주 낮게 잡더라도 50억 원. 이거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굉장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관광, 거기 주요 포인트는 문화재입니다. 그 오스트리아에서도 설문조사한 걸 보면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에 오는 관광객 대부분이 그 비엔나 박물관에 있는 명화 이런 걸 보러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야말로 한 나라의 관광 산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을 먹고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재라는 것은 국부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가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상징적인 가치하고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 거기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재는 다른 나라의 자기 나라의 과거에 대한 물증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자기네 나라에 관해서 이해를 받거나 존중을 받으려면 문화재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전시 문화재 약탈 이게 금지되고 약탈 문화재 반환 원칙 이게 성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게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런 원칙이 성립이 되고 제1차 대전, 2차 대전 통해서 이 원칙이 아주 철저하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성공법, 그러니까 최초의 국제협약, 국제법이 성립이 됩니다. 사실 제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문화재의 파괴가 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또는 히틀러의 미술품 약탈 이런 게 말해주듯이 2차 대전은 문화재의 파괴와 약탈로 점철된 그런 전쟁입니다. 물론 인명살상도 엄청났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화재 피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자 국제사회에서는 이거 문화재를 보호해야지 각국이 굉장히 모든 국가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야겠다. 그래서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 헤이그 협약은 사실 교정국한테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합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얼마까지는 접근을 하지 말라 막 하도 제약을 하기 때문에 미국 이런 나라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었지만 이 원칙을 존중해서 중동전쟁 이때 미국이 가입을 안 했지만 중동전쟁에서는 헤이그 협약이 준수가 됐습니다. 이 성문법이지만 하나의 국제 관행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으로 성립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혹시 전쟁이 날 때 우리가 자승자박에 할까봐 국제법에 걸리는 짓을 할까봐 우리는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부에서는 한 1, 2년 안에 가입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인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약이 있는데 이 전시 약탈 문화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식민지 시대에 약탈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그런 어떤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시 문화재 금지, 문화재 약탈 금지 이거는 유럽 국가들이 상호간에 전승국이 패전국한테 부과하는 상호간의 의무지만 식민지 문화재는 제3세계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세계에 대한 문화재 문제 이건 아주 도외시대에서 지금까지 이 약탈된 식민지 문화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이거를 완전히 무시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죠. 이 1960년도 유엔 총회에서 식민 통치를 불법화하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제부터 식민 통치는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식민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독립부여라는 그 유엔 총회 결의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사회 신생국들이 쏟아져 나왔죠.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신생국은 그 문화재를 구심점으로 국민 통합을 하고 국가 건설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중요한 문화재는 이미 다 털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국들은 유엔에 대고 식민 통치가 불법하라면 그 불법의 과실인 문화재를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후진국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식민지 문화재를 반환하자라는 권고안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선진국들이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과거 역사가 부정되고 범죄시되는 데 대해서 반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후진국들은 이제 제3세계라는 이름으로 비동맹회의 또는 아프리카 연합 이런 데를 통해서 식민지 문화재 반환을 대대적으로 운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냉전 때문에 골치를 앓던 유엔은 이 시끄러운 문화재 문제를 떼서 유네스코로 이관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제 문화재 문제하고는 문화재 문제 책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로 갔는데요. 그 유네스코에 가니까 유네스코는 또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협정을 이제 그 협약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문화재가 있고 이번에는 불법 문화재입니다. 이 불법 문화재라는 것은 도난이나 도굴된 문화재, 법에 반해서 온 거니까 세관법을 어긴다든지 이렇게 법에 반한 불법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그 협약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네스코가 이 협약을 채택하기 전에 선진국들이 강력히 로비를 합니다. 그 통계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식민 통치 시대에 잃어버린 문화재보다 독립 이후에 잃어버린 문화재가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상 아프리카에서는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문화재를 몰래 어디 문화재 총장한테 어디 문화재 좀 가지고 와봐. 그래서 고른 척 하다가 복제품하고 바꿔가지고 빼돌려서 이 영국 이런 데 가서 팔아먹고 그 돈으로 돈을 쓰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를 수집을 해서 이게 식민지 문화재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보호를 잘 보존해 왔다. 그래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이건 좀 문화재 법을 하나 만든다 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970년 이후에 도난이나 도굴된 문화재를 반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진국들이 이건 식민지 문화재 해결책이 아니구나 하고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사실은 선진국도 이거를 막 고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 결국 불법 그러니까 도굴된 문화재는 결국 선진국에서 소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반환해야 하는 건 선진국 책임이죠. 작년 국경 안에서 이게 거래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선진국대로 이 협약에 따라서 이제 정말 진짜로 반환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이거 완전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서로 반대를 했지만 그 문화재 문제가 원체 국제 불안의 요인이니까 유네스코가 나가서 호소하고 국가들끼리도 또 협의하고 이래가지고 채택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한 어느 국가도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이 협약이 됐죠. 그러니까 헤이그 협약에 이어서 유네스코 70년도 협약 2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재 문제에서 별 진척이 없었는데 이 20세기가 끝날 무렵, 1990년도 후반쯤 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워싱턴 회의가 열립니다. 왜 회의가 열리냐면 미국이 소집을 한 건데요. 이 2차 대전이 그 종전 50주년을 회고하면서 20세기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인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20세기에 일어났다가 사라졌는데 이러한 20세기를 우리가 좀 반출을 해보자. 그리고 20세기의 청산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청산을 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1998년 미국의 주도로 워싱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 유럽, 중남미, 러시아까지 이 참석을 한 48개국이 참석을 한 아주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목적은 이 나치의 피해가 2차 대전 때 막심했는데 그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미국은 이 클린턴 대통령이 이 소집을 한 건데요. 이 회의에서 그 클린턴 정부의 그 국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홀로코스트는 인류 최대의 살인사건이고 강도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빼앗긴 물건은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나치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워싱턴 원칙인데요. 이 워싱턴 원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문화재가 불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약탈당하거나 도난당했다는 것을 입증 책임을 문화재 보관처에다 준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문화재가 약탈당한 거다. 그러면
이걸 지적하거나 청구하는 사람이 그 입증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탈당한 사람이 도망다니느라고 무슨 그 증빙 서류 이런 거를 챙겼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거중 책임을 반환소에다 준다. 그러니까 어느 박물관에 저 물건이 수상하다. 그러면 박물관이 그 입증 책임이 있어. 아, 이거는 입수 경위가 이렇고 내력이 이렇다. 이렇게 밝혀야지. 그걸 못 밝히면 그거는 불법 문화재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일단 불법 문화재라는 딱지가 붙으면 거래가 안 되죠. 전시도 안 됩니다. 왜 그냥 소송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반환 원칙으로 이 어떤 불법이나 약탈된 문화재에 반환 이런 것이 진일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나치 약탈 문화재에 한정된 것이고 또 법이 아닙니다. 그냥 원칙이고 그냥 권고사항이죠. 그렇더라도 이 워싱턴 원칙을 유럽의회, 또 유네스코, 국제박물관협회, 미국 박물관협회, 미국 박물관협회는 엄청 권한이 큽니다. 세계의 문화재를 쥐었다 폈다 합니다. 숫자도 많고 그 소장품도 많고 엄청난 규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박물관의 그 정책 이거는 우리 국립박물관 이런 데서도 항상 참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데서 다 그 원칙을 추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불법문화재 입증 책임이 보관소에 있다는 거, 소유자한테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확립된 문화재 원칙으로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에 관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그 배려를 하고 있지만 역시 식민지 문화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그런 안전조치가 커버가 없습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약탈된 문화재 그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화재가 야기하는 국제불안 이런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구태의연하게 이런 국제법이나 만들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화재 개념의 변화, 그러니까 문화재 문제 프레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화재 반환 이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중점을 반환해서 보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항상 문화재 반환하자. 근데 이제 반환은 잊어버리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호에 집중하자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런 여기는 사실 선진국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이제 반환은 귀찮으니까 떼어버리고 이제 보호로 나가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97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보호협약을 성립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유산에서는 이 문화재라는 것은 어떤 국가, 민족의 소유가 아니고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전 인류의 자산으로 후대에 계승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몰고 가는데요. 여기에는 자연유산도 포함되는데 자연유산은 지구환경보호라는 입장에서 아주 열렬한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화재는 200국 이상이 가입을 해서 가장 성공적인 국제협약으로 지금 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가 반환에서 보호로 중점이 옮겨지고 그러면서 문화재라는 이름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바꿔서 개정해서 문화유산 보호법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문화재가 이거는 하나의 물건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전제로 한 동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화유산, 유네스코가 지정한 이 문화유산은 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유적지 또는 유물, 건물 이런 것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약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유산에 따르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약탈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탈은 먼 과거의 얘기고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화재는 이제 어떤 나라의 소유권 이런 게 아니고 전 인류의 자산으로서 우리가 이거에 보호와 계승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문화재의 개념이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문화재의 프레임을 바꾸는 새로운 경향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현상은 이 문화재 분야에서 미국이 부상한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 뭐 약탈 전쟁이라든가 또는 식민지 경영 이런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불법 문화재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죠. 그래가지고 이 문화재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재 문제가 국제법도 없고 해결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무주공산 같은 그런 국제사회에 이제 주도권을 노리고 등장한 것입니다. 이 미국이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기 때문에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뿐 아니고 문화 분야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문화재 분야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은 이 문화재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문화재 보호법이 있어서 문화재를 수출하거나 또 함부로 거래하거나 이런 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문화재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수입할 수 있고 물론 불법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마음대로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큰 문화재 시장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런 큰 문화재 시장을 앞으로 더욱 키워가기 위해서는 문화재 시장을 정화할 수밖에 없다. 문화재 시장의 정화라는 것은 결국 불법 문화재를 추방하고 불법 문화재를 환수시키는 거 이거다. 그래서 불법 문화재 이 반환 원칙을 완전히 지금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은 과거에 문화재 거래 자유 이런 모토하에 강대국들하고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진국들이 문화재가 국가 소유니 뭐니 그러면 그거를 문화재 민족주의 그리고 자기네들은 문화재 국제주의 이런 식으로 그 문화재를 이 선진국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문화재 반환을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미국 내 유대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유대인 세력이 커지면서 유대인의 그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문화재 피약탈 입장으로 전환을 해서 이 후진국들하고 문화재 문제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국제사회를 운영하는 미국으로서는 문화재 분야에서 선진국하고 후진국을 나누어서 상대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갈라치기라는 거죠.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미국이 볼 때 이 불법 문화재 한마디로 더러운 문화재를 잔뜩 움켜쥐고 선진국 행세를 하는 이 위선적인 유럽 국가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을 이제 응징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손 좀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후진국에서는 후진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화적 문제를 적절히 한번 활용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불법 이민, 마약, 또 환경 파괴, 이제 중남미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많죠.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이 후진국들의 협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진국들의 협조를 받아내는 대신 후진국들의 열렬한 관심사인 문화재 문제에서 우리가 적극 도와주겠다. 이러한 어떤 그 내밀한 그런 것이 통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단지 유대인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뿐이 아니라 미국이 예일대학에 200년 보관해온 그 페루의 마추픽추 보물 그거를 페루에 완전히 다 돌려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후진국들의 국제사회를 경영하면서 후진국들의 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 반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제 그 문화 문제에서 이 주도권을 이 유럽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 이런 거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국내 사정이 있습니다. 이 1970년, 80년대에 이 진보적인 고고학자들 또 진보 성향의 변호사들이 문화재 분야에 대거 진출해서 기존의 박물관 관계자들을 구축하고 이 문화재 분야를 장악합니다. 이 박물관 종사자들은 이 문화재의 미적, 예술적 가치에 주목을 하지만 이 고고학자들은 이 문화재의 원장소 맥락 이걸 중시하는 그런 문명사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의 보존, 역사의 복구 이런 차원에서 문화재 원장소 반환을 강력히 지지하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그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과거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을 많이 파괴한 데 대한 이 학자들의 자책감 이것도 작용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입김이 들어간 문화재 반환에서 문화재 보호 이렇게 프레임이 전환됐는가 하면 그 다음에 미국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프랑스가 문화재 분야에서 이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고 6개월이 돼서 마크롱이 옛날 식민지였던 부르키나파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부르키나파소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식민지 소유로 막대한 이익을 본 프랑스인의 후예다. 나는 이러한 나의 과거와 단절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프랑스가 지금 취득한 불법 아프리카 문화재를 반환하겠다. 라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식민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책이 없는데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이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에서 돌아온 마크롱 대통령이 곧이어서 그 학자들 2명을 불러서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이 한 사람은 세네갈의 경제학자이다, 이 예술가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 문화재 전문가. 이 두 사람이 그 로드맵, 이게 SS 리포트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 제목이 뭔가 하면 문화재 환수, 새로운 관계적 윤리를 지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론은 이 문화재 반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이 아프리카에서 이 소멸해가는 프랑스의 영향력 이런 것을 되살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옛 식민 국가들의 관계 또는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관계 또는 이 남남 관계, 남북 관계 이것을 재구축해서 국제평화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새로운 관계적인 윤리를 지향하여 그러니까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 아프리카에 대한 관계 이런 것은 어떤 윤리적인 관계 이런 걸 본 것입니다. 이 마크롱 선언은 이거 뭐 프랑스 대통령이 아니고 과거 어느 나라 대통령으로서 특히 식민지 종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가 하면요. 올 것이 왔구나 라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크롱의 선언은 이 탈식민화 논의를 재점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탈식민화라는 것은 이제 이 뭐랄까 2차 대전이 끝나고 후진국 제3세계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 냉전 문제도 흐지부지 됐죠. 그런데 이 죽은 줄 알았던 탈식민화 논의가 이제 되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유럽 국가들의 만성부채인 식민지 문화재가 어떻게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기대도 이제 좀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이 문화재 반환을 역사적인 정리의 실현 이런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관행이나 원칙으로 재정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프랑스의 예에 따라서 프랑스가 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나이지리아의 문화재를 반환합니다. 아주 직접 반환합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반환한 이 문화재는 베닌 브론즈라고 하는 건데 아주 약한 문화재로 악명이 높은 그런 조각입니다. 조각이지만 값은 엄청나게 비싸서 한 점에 조그만 거 한 점에 저를 본 적이 있는데 요만한 거 한 점에 1,000만 불, 2,000만 불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영국하고 프랑스가 약판을 해서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이런 문화재 그러니까 이 베닌 브론즈를 안 가지면 행세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값도 비싸고 귀한 문화재인데 이 26점을 나이지리아에 직접 즉각 반환했습니다. 아예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 화란도 자기네 나라들끼리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난리가 났죠. 이거 프랑스가 저렇게 앞서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열심히 회의를 해서 우리도 과거 식민지 문화재 탈취하는 데 대해서 좀 반성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좀 잘해야겠다 하면서 프랑스 예에 따라서 문화재를 조금씩 반환했습니다. 영국은 에티오피아에 반환하고 뭐 독일도 터키인가 어디 반환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반환을 하면서 이제 눈치를 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롱의 선언은 정말 국제정치적으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왜 그러면 마크롱의 목표는 남북 갈등을 완화한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마크롱이 노리는 거는 이 아프리카에서 커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갈등으로 뭐 신냉전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굉장히 이 중국의 동향에 이 신경을 쓰죠.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진다. 뭐 신냉전이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이 중국을 저지한다는 것을
뭐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문화재 문제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론이 문화재 문제를 국제정치의 어떤 핵심 문제를 부상시켰다라는 반응을 받고, 또 하나는 문화재를 지정학적인 문제로 치환했다라는 그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그런 선언이고,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적인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평가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 마크론이 반환한다는 것은 사하라 이남 지역의 문화재입니다. 섭사하라 문화재를 반환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하라 이부, 마그레브 지역, 그러니까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런 문화재는 언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중요하지 않은 것만 반환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반환하겠다는 거냐,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문화재에 관해서 프랑스는 엄청 엄격합니다. 이 문화재는 과거부터, 옛날부터 왕의 소유물은 절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법적인 아주 그런 관행이 끈질기게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문화재를 가지고 오려면 입법을 새로 해야 됩니다. 기존 법 하에서는 도저히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이 수많은 아프리카 문화재를 반환하려면은 뭐 국내적인 절차가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되겠다. 라는데, 또 하나, 이게 집행되려면 마크롱의 정권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요즘 보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번에도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크롱의 이런 거는 굉장히 대담한 제안이지만 두고 봐야 된다라는 지금 그러한 것으로 국가들이 이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이제 부지런히 계산하고 있겠죠. 이렇게 문화재에 관해서 국제적인 입장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에 어떻게 보물이 축적되고 계승된다, 문화재 의식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뚜렷한 기록이 없지만 고려시대에 문화재 의식이 컸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송나라가 아주 문예가 아주 활발했던, 아주 최고조의 나라였던 그런 나라인데, 송나라와 아주 밀접한 교류를 하면서 이때 아주 중국 유수의 시서화, 이것이 들어옵니다. 시서화 작품. 옛날에는 그림 하나, 뭐 글씨 하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완전히 시서화, 이렇게 이런 것이 배고 들어와서 이제 지식인들, 학자들의 눈이 이제 좀 높아졌죠. 그런 상황에서 몽골의 복속이 되면서 이 왕실이 부마국이 되죠, 몽고에. 그래서 이 몽고 왕실이 축적한 세계 보물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거 대단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고려 왕들은 이 몽고 황제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보물을 상속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충선왕, 이 연경에 만권당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서적을 만권, 뭐 아주 유명한 그림, 책, 글씨 이런 것을 이제 모았는데, 충선왕이 한국으로 귀국할 때 수레가 140개의 수레에 그 보물을 싣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규보의 파한집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몽고 공주들이 고려왕한테 시집 올 때 굉장한 보물들을 가지고 왔죠. 금부처라든가 뭐 보석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 고려왕들이 이 몽고 색시의 그 지참하는 보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몽고 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문화재 의식이 이 성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성계는 이제 몽고 말년에 원나라 말년에 자주 이제 요동 지역을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상당한 보물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이성계는 굉장한 보물을 수집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이성계가 만든 내탕고 이게 왕실 보물고죠. 이 내탕고가 이제 그 뒤에 태종이나 세종한테 이 계승이 된 거죠. 상속이 된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이 안평대군인데요. 안평대군은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의 외손녀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왕의 아들이고 또 고려 왕의 손녀 사위 이거기 때문에 보물을 하여튼 왕창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평대군 당대의 서적 만권과 그리고 서화 수백주 이건 아주 뭐랄까 신숙제 확이라는 거기에 그게 쫙 나옵니다. 아주 그러니까 4세기 오도자의 그림까지 그렇게 아주 4세기면은 그 당시 안평대군 당시 중국에도 없는 그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그 왕이지의 글씨라든가 이 왕이지 글씨는 존재하지 않죠. 네? 그거는 당태종이 유언을 합니다. 나 죽으면 죽을 때 왕이지 글씨 모두 찾아다 같이 묻어달라고. 그래서 중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별의별 글씨, 그림 이런 거를 다 소장하고 있어서 조선조 최고의 수장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선 초까지는 이런 세계적인 보물 이런 것도 수집을 했고 또 왕들이 이 보물을 쭉 계승을 하고 이러고 조선조에 이르러서 이제 직접 문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시서화를 제작을 해서 아주 수준 높은 시서화를 제작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계승을 하고 이렇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연행사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의 세계적인 보물 이런 걸 보고 또 일부 입수해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조선에서도 상당히 문물이 풍성했습니다. 문화재가 아주 그런 많은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많이 부서졌죠. 고려 말 왜구들이 아주 수없이 약탈이 갔습니다. 이 왜구가 한경도까지 갔습니다. 이 해안가뿐이 아니고 한경도 산악지대에 전부 들어가서 샅샅이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고려구라죠. 고려구라가 모두 전 세계 200점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러고저러고 사들여서 한 20점 가까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몇 개를 사들이고 이게 고려구라가 몇십억, 이게 몇백만 불짜리인데 삼성에서 많이 사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180개 중에서 160개를 일본이 소유하고 20개가 프랑스하고 미국에 있는데 그것도 다 구입처가 일본입니다. 이렇게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그 당시 왜구는 이거는 전비 부족을 고려에서 해간 약탈물 이거를 이제 이 대마도 왜구들인데요. 이걸 본토에 갖다 파는 겁니다. 당시 왜구가 출몰할 무렵 이때가 언젠가 왜구가 왜 생겼냐 하면 사실은 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했죠. 그래서 이제 규슈 앞바다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항상 깨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상륙은 못하고 완전히 바다에 수장이 됐죠. 그렇지만 연합군을 막아내려고 전국의 무사들이 규슈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먹을 쌀 지고 와가지고 그러고 전쟁을 하고 무기도 자기 돈으로 사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사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한반도 약탈하는 것은
복수전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외국들은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 한반도 와가지고 엄청나게 약탈을 했는데, 이때 중요한, 고려시대 사실 중요한 보물이 많았는데요. 이때 많은 보물이 약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때 또 한 번 이 싹쓸이 당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물들이 많이 사라진 와중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죠. 일제강점기에는 이 뭐랄까 한국 보물이 뿌리째 뽑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이 한국을 막 그 한국의 고분을 무단 파헤치고 복원해 갑니다. 이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이 간단히 말하면은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오늘날 한반도를 식민지 삼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런 것이 대체로 식민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사관의 광분한 이 식민사관을 증명하려고 한반도에 있는 가야 부분, 대체 부분을 막 파헤친 겁니다. 거기서 행여라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는 어떤 무슨 물증이 나올까 해서 막 파헤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거덜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지상에 있는 보물뿐 아니고 지하에 있는 보물까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제강점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 중심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강송 전영필 선생과 그 전영필의 스승인, 멘토죠. 오세창 선생입니다. 이 간송은 제가 조금 간송의 얘기를 하면은, 간송 한국 5대 부호의 5대 부호의 한 사람의 독점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송의 부모가 이만석을 했는데, 그 당시 이만석을 한 사람이 한국 조선에서 46명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간송의 시대에. 그런데 실제로 간송의 집안이 왜 부유한가 하면은, 간송의 집안이 배옥의 시장, 지금의 동대문시장, 평화시장, 그 청계천 일대의 배옥의 시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게 미국시장으로 유명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상가, 수익금, 이것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5대 부호의 단독 상속자예요. 그런데다가 간송이 일본 와세다 대학교 법문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등치도 훤칠하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랄까 아주 고위 관료나 정치가로서 출세를 할 앞날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29년 간송이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해에 그 해가 아니고 그 해를 기점으로 부모, 당수, 큰아버지, 형님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마 간송이 아주 무지무지한 사업을 벌일 거다, 또는 어디 굉장한 어떤 일본 사업 이런 데다 투자를 할 거다 라고 기대를 하고 뭐를 할까 하고 봤는데, 간송의 제1호 사업이 뭔가 하고 고서점을 인수한 것입니다. 관운동의 한남서점이라고 아주 유명한 서점인데요. 이 서점이 망하게 되니까 이 서점이 막 하버드 대학 이런 데로 막 유출되니까 그거를, 근데 사실 간송이 고등학교 때부터 드나들던 그러니까 헌책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송이 이거를 인수하고 이 한남 서적을 중심으로 무슨 훈민정음, 해례본, 동북정음 이런 것을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집을 한 거는 간송이 우리나라의 국사대계, 문화사대계 이런 것을 세우려면은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철저하게 이런 고서적 이런 것을 수집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간송이 인물 됨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 현세적인
그런 어떤 두기 영화를 다 버리고 이 길로 들어간 것인데 그뿐 아니고 모든 재산을 좀 동원해서 일본으로 가서 그때 넘어간 고려작이라든가 뭐 불상, 성물 이런 것을 경매 또는 직접 그 소유자하고 담판을 해서 전부 사가지고 되돌려오는데 가장 유명한 게 신윤목의 화첩 그거를 통째로 사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윤목의 화첩이 없다면 우리나라 조선 예술에 관해서 우리 상상력이 얼마나 제한되겠습니까? 이렇게 거의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놓을 만큼 문화재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씨가 마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문화재 약탈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해방이 되고 그 약탈당한 문화재 이것을 이제 반환하는 협상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요즘 그런 친일파랄까 뭐 이런 뉴라이트들이 이제 많이 횡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 문화재를 가장 많이 약탈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물론 일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한국 문화재 많이 가져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정기 또는 한국 동남대, 한국 문화 그러니까 일본뿐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한 문화재를 찾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화재의 약탈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해서 약탈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없이 일 개인이 일탈해서 문화재를 훔쳐온 건 이건 도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회수할 물론 국가가 나서서 도난물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도난물을 법정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도난물이라고 그렇게 법정으로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일본만 문제 삼냐 미국이 더 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약한 문화재를 청구할 대상은 오로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으로 털어갔고 그리고 그 문화재의 양과 질 그리고 또 현재 소장처가 거의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대상으로 문화재 환수 이런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일본을 대상으로 일본을 상대로 그 문화재 환수 협정, 문화재 반환 협상을 벌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본이 물러가고 나서 즉시 그 역사학자들의 집회인 진단학회에서 우리가 약탈당한 문화재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단학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서 대일 배상 요구 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 협상이 1951년부터 65년까지 한일국의 정상화를 위한 그 한일회담, 그러니까 소위 청구권회담이죠. 이게 열리는데 그 일부로서 문화재 반환 협상이 7차에 걸쳐서 개최됩니다. 이 개최되는데 이때 진단학회 자료에 근거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대일 배상 요구 조서를 제출합니다. 이 요구 조서에는 한 5,600점, 여기에는 불법 반출이 확실한 그리고 통감부나 총독부라는 권력기관이 반출한 것 그리고 도굴된 유물들 이런 5,600점 이게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그 외부 약탈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문화재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약탈된 몽유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제출을 했는데요. 일본의 입장은 뭐냐? 일본의 입장은 일본에 있는 모든 한국 문화재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일본의 식민지, 한국 식민지 소유 식민지 통치가 합법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기반을 둔 얘기죠. 모든 문화재는 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문화재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문화협력의 차원에서 그 북한 출처 문화재가 아닌 남한 문화재 그리고 일본 정부에 등록된 국유 문화재에 한해서 약간을 반환이 아니라 기증할 용의가 있다. 이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 그리고 일본은 회담 내내 무시, 조롱 이런 걸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회담에서는 우리가 요구 조서를 내놓으니까 일본에서는 역청구서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고 온 뭐뭐뭐뭐 이것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 회담에서는 이제 구보다 망언이 나왔죠. 이 한국 통치가 이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유익을 했으니까 한국이 일본에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문화재 청구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이런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조롱하고 막 기만하고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다 우선 이 한일회담에 올해가 60주년이니까 정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회담을 했을 때 한국이 전승국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승국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단지 청구권만이 허락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해방되고 나서 그 해방분간이라는 얼마나 혼란기가 있었습니까? 미군 정치야. 그리고 6.25 사변, 4.19, 5.16 이런 걸 겪으면서 한국에서 얼마나 이 문화재 협정에 준비를 했겠습니까? 문화재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일본 이 구종주국을 상대로 이 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회담에 대한 노하우, 기술 부족 이런 준비 부족으로 이 문화재 협상팀 주로 역사학자들이고 또 주로 역사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 고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 문화재 반환이 절대 청구가 아니라 배상을 개념해서 이 약탈재산의 반환을 끝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 당시는 이 냉전이 시작될 때라 미국은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면서 이 한국이 일본의 입장에 따를 것을 아주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야만 스무스하게 회담이 끝나니까요. 그리고 막판에는 이 혁명정부가 이 일본하고 경제협력에 사활을 걸면서 이 문화재 협정을 좀 스무스하게 좀 일본한테 맞춰서 빨리빨리 끝내라고 막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내외적인 압력을 받고 이 준비 부족, 정보 부족,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 협상팀이 일제 통치의 불법성, 그다음에 약탈 문화재의 환수 이런 것을 국내외에 호소하면서 그래도 협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5,600점을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해서 1,400점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미흡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성과입니다. 어느 나라가 식민지 종주국 상대로 1,000점이 넘는 문화재를 토해내라, 개원해라 해가지고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네스코에 근무할 때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대표들이 이제 하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어떻게 그런 독립하자마자 그 나라를 상대로 이걸 받아내느냐고 아주 대단하다고 아주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건 대단한 그런
뭐랄까 문화재 반환 협상입니다. 물론 미흡한 점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올해가 이 60주년인데 이제 이 문화재 반환 협상 이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일본은 이 청구권 협정 체결 때 한일 문화협정이 체결되고 그 일환으로 문화재가 반환된 겁니다. 왜 문화협정이 체결됐냐? 일본은 이 문화재 반환을 하면은 협정이 체결돼야 되죠. 몇 개를 언제 반환하나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은 자기네 국민들이 왜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느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거를 이제 우려해서 문화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문화재를 반환하는 식으로 문화협정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팀은 이거 굉장히 반대했지만 막판에 정부에서 막 이제 버틸러가지고 할 수 없이 문화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은 이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하고 한국 간에는 서로 청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청산이 됐다.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문화재 반환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구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위안부 문제도 처음에는 청구권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입니다. 이거는 청구권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법 문화재, 이것도 문화재의 불법성 이런 것은 이 양국의 청구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제사회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이제는 우리 문화재 반환할 것이 없다라 손을 털었지만 2011년 이게 한일 명탐 1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도서 1000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도서 1000권을 반환했습니다. 왜 반환했느냐? 이 총독, 통감 이런 사람들이 이 이등박문이 도자기도 200점을 고려자기 200점을 가져가고 아주 소속도 몇백 권을 반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등박문이 듣고 나니까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이 일본 관방성에서 이거 보관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책에 장소 이게 찍혀 있는 것은 인장, 규장각 장소다, 왕실 장소다 무슨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의 도서를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도난물이죠. 이걸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소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와가지고 보고 이거 왜 조선 책이 여기지?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1000권 다 몰아서 1000권을 주면서 이거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는 거다, 기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불법 문화재의 강제 반환에 해당된다. 이거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도쿄대학이나 도쿄대학에서도 조선 왕조 실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한국 시민단체가 소송하겠다. 그러니까는 언론 개원했는데 이 반환이라 그럴까봐 서울대학교의 사정사정에서 기증하는 형식으로 받아달라고. 그래서 서울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60주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후속 조치가 많습니다. 아직도 이 불법 문화재를 찾아내서 이것을 많이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여러 가지 문제는 하여튼 금년이 60주년인데 일본이 지금 가장 큰 문화재 문제에서 가장 현안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거는 우리들의 현안입니다. 양국의 현안이 아니고 어떤 시민단체의 현안. 이게 뭔가 하면은 이 한일협정에서 우리가 오그라 컬렉션을 요구했습니다. 이 오그라 컬렉션은
오그라라는 아주 악질적인 기업가가 사람들 시켜서 완전히 도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백제 고분 이런 것을 도굴을 하고 이 평양에 가서 남방문화재라든가 온 사방 순지 도굴을 해서 이거를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야의 금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관하면 신라 금관, 이제 백제 무령왕 금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가야왕도 아주 멋진 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학자들이 오그라 컬렉션은 반드시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유재산이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못 받았거든요. 근데 1982년 오그라 후손이 그 컬렉션을 일본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1000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의 국유재산이 되고 지금 도쿄박물관에 일본의 국보로 지금 진열 100점이 일본 국보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 박물관에서 한국문화재 100점을 국보로 진열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양심이 있는 나라입니까? 공부스러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가지고 이 오그라 컬렉션이 이 국유재산이 됐으니까 이거 반드시 반환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국제사회의 노력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국제사회의 노력은 정말 아무리 해도 미흡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선진국 입장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문화재 문제에서는 우리는 후진국의 입장입니다. 예? 이 문화재를 반환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제법이 지금 2-3개밖에 없습니다. 헤이그 협약, 유네스코 협약 2개. 그래서 국제법이 3개밖에 없고 그리고 국제 관행이라는 것도 이게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안 지키는 고만입니다. 그 도덕적인 의무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유대인 재산을 엄청나게 회수를 해줬는데요. 이게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협상을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이태리도 그러고 에집트, 터키, 전부 이런 나라들이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서 이걸 반환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2012년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위안부들이 낸 헌법 판원에서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정도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위헌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작년에 이 고등법원에서 이 고려국상 하나를 재판을 했습니다. 이 고려국상은 1심, 그 다음에 항소심, 그 고등법원, 또 대법원에서 약탈이 인정된 그런 국상인데 이게 소유권이 일본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이거를 일본의 소유라고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재판은 단지 소유권을 가리는 것뿐이고 실제로 이 불상을 반환하는 것은 유네스코나 국제법 이런 데 따라야 된다. 이거는 즉 정부가 유네스코 국제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러한 건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약탈된 거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놀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 문화재 분야에서도 기대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 중지사 많은 분들이 계신데 중지사에서도 기대가 많고 그렇지만 문화재 분야에서도 기대가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위해서 이 문화재 반환을 성공시킨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교장갑 도서 반환인데요. 이게
1966년 병인양면 때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 병정들이 강화도의 왕실 이 서고에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서적 한 6천 권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태우면서 보니까 아주 그림도 있고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멋진 책 300권을 가지고 그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이 340권이 주로 화보입니다. 이걸 가져갔는데 이 중에 300권이 이 왕실 의궤입니다. 이게 바로 이 프랑스하고 현안이었던 외교장갑 도서입니다. 이 프랑스가 가져간 이 300권, 이 의궤집은 왕의 칠감용입니다. 이 의궤는 왕이 보는 것 말고도 관청에 배포하고 지방에 배포하고 또 서고에 보관하고 이래서 뭐 4권, 2권 해가지고 수천 권이 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왕의 그러니까 어람용, 그 칠남용, 그 의궤집 300권이 고스란히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한 그 한국인 사서 박병선 박사가 이 프랑스 이 의궤에 관해서 해제집을 2권 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뭐 부장각 해제 의궤집 해제가 뭐 무슨 누가 그거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출판이 안 된 거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이것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거를 보고 정부에다가 강력히 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탈 문화재니까 정부가 나서서 반환해라. 이 협상을 하라고 막 떠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제 교섭에 나섰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건 약탈 문화재니까 무조건 즉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거는 약탈물이 아니다. 아주 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병인 옥사에서 프랑스 신부 9명이 처형당했다. 그래서 이 병인 양면은 우리의 응징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비의 일환으로 이런 거 실어갔다. 이 책 말고도 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비의 일환이다. 그래가지고 약탈 문화재 반환이 아니고 단지 등가목으로 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장기화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제 상대가 프랑스고 문화대국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환받아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그런 집념이 있었죠. 프라이드랄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부도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테랑 김영삼 회담 그 다음에 시라크 김대중, 시라크 노무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르코지 이명박. 그러니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모두가 대통령이 나서서 정상회담의 탑 아젠다로 이 외교장갑 도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구 대여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전 반환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300권은 완전히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고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궤 환수가 된 것은 대통령,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서고 국민이 열렬한 관심을 보여주고 이 학자들이 학술적 과정에서 학술적 조언을 코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일체가 돼가지고 이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통령, 국민, 지식인들이 일체가 된다면 우리가 못 받을 약탈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 한일회담 60년을 맞아서 앞으로 문화재 협정에 뭐랄까 제 개정이랄까 새로운 재정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전국이 생각해봐야 될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제 두서없는 말을 끝내겠습니다.